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우리 송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연이 돼가지고 몇 년 전에 이 작업을 좀 같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척도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개인차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척도를 좀 같이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인연이 또 지금까지 쭉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고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덕담 차원에서 강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이 오실까 했는데 일단은 일단 연배들이 좀 있으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저는 학부에서 학생들 주로 가르치고 대학원생이라고 해도 다 좀 어리거든요. 20대, 30대 초반 이런 학생들하고 제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고 아마 현업에서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좀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참가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은 우리 이제 뭐 이후에 계속 송 대표님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기본적인 거는 한마디로 하면 개인차에 대한 문제죠. 다양한 그 주제에서 사람들이 똑같지 않은 개인차를 다른 말로 저는 표현하면 이게 아마 주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어떤 현실은 동일하게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본인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가 개인차죠. 그게 주관성 문제인데 그 틀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식의 주관성을 가지는 게 좀 더 주관성은 왜 생기는가 그리고 이 주관성이 지향해야 될 방향은 뭔지 이런 거 중심으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관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이 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세상을 이해하고 또 뭐가 문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큰 틀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관성의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물론 주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상당히 의식적인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사람이고 세상은 어떻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상당 부분은 의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기초가 되는 게 나에 대한 인식입니다. 말하자면 나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만들게 되면서 남을 구분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와 남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그런 어떤 측면에 대해서 어떤 요인이 좀 중요한지 이런 얘기를 금방부에 조금 할 거고요. 그 나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이 갖게 되면서 또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목표는 있어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나라고 하는 문제가 어떤 건지를 몰라도 동기는 있습니다.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울잖아요. 놀리면 자잖아요. 이게 다 동기에 관한 건데 근데 나하고 남을 구분짓는 의식이 발달하면서 훨씬 많은 동기가 생기고 정치동, 권력동 기본적으로 공격성은 기본에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 의식적인 수준에서 강하게 생겨요. 그럼 이 동기가 생긴다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는 그런 동기를 충족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은 건 똑같은 거예요. 많은 성취를 이루고 싶고 남들로부터 존중받고 싶다.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 욕구가 뭐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욕구를 우리가 다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가지는 하나의 행위 방식이 뭐냐면 방어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다는 거지. 예를 들면 남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인정을 못 받아요. 그게 괴롭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사람들은 방어하려고. 이 방어의 기본은 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에 기본하는 거긴 한데 이 방어가 극적으로 이렇게 심해지면 뭐가 되냐면 객관적인 거하고 주관적인 거하고 어긋나게 돼요. 이게 심하면 정신병리가 돼요. 그래서 이 방어의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세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게 주관적에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바로 개인차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죠. 사람들 성격도 다르고 그 능력도 다를 수 있고 대인관계의 스타일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병리적인지 병리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다르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른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병리적인 것은 방어적이고 보호적인 측면이 아주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럼 객관적인 또 뭔가 이 문제가 또 발생하죠. 뭐가 객관적이냐? 그런 얘기들도 후반부에 좀 해가지고 좀 더 우리가 코칭을 하든 뭐 상담을 하든 이것이 나아가야 될 큰 방향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뭐 강의하는 표가 궁극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뭐 구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큰 틀에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이런 틀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나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있고 동기를 충족함으로써 만족하고 존중감을 높이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한다. 이 방어가 심각해지면 문제를 야기십니다. 그러니까 이 방어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좀 줄이고 현실을 좀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변화를 주게 나가고 좀 더 지금보다 행복하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중점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주제를 제가 이렇게 뭐 다른 데서도 좀 강의도 하고 상담학회 가서도 말씀드리고 여러 장면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다 전달하려면 한 3시간 정도는 제가 내 주어진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것 중심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기라고 하는 거가 상당히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하고 남을 구분하는 것부터 배우거든요. 맨 처음에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영화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맨 처음에 나와 남이 구분이 안 되고 이 세상은 경계가 불분명한 전체로 우리 보게 돼요. 시각도 그렇고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근데 간단해서 우리는 시각도 한 2, 3주가 돼야 해를 투명하게끔 하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도 간단하게 돼요. 그래서 1, 2세가 되게 되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 이 대상이 영속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통째로 되니까 가장 첫 번째 방향이 뭐냐면 이 구분 짓기에 가장 또 우리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나와 남이. 그래서 우리가 6개월, 7개월 정도 되면 아이들이 낯선 이에 대한 점을 보이잖아요. 경계심. 그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을 보인다는 건 뭡니까? 나와 남이라고 하는 걸 구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친숙한 사람과 친숙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인지적으로 발달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얘는 낯가림이 없네. 다른 말로 하면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머리가 안 좋다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나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남을 보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인간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야기 나 중심으로 보세요. 누구 중심으로 봅니까? 나 중심으로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추측하는 거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결국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중심은 나입니다. 나를 넘어서서 세상을 이해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게 나.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한 인식 결국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나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성격에 대한 것도 나고 이 친구, 내 친구다 이것도 납니다. 나의 집, 나의 직장, 나의 부모, 나의 친구,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이게 다 관련된 나라고 하는 개념 속에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들이 그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나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짐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있지. 근데 그 다음에 발달하는 게 이제 나와 남을 연결시키는 거. 이제 맨 처음에 나하고 남이죠. 이게 친구입니다. 어떤 존재가 나하고 다른 어떤 존재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뭡니까? 그 친구하고 그 사람 나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와 연합을 반복해서 하는 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기본이 되는 것은 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지만 왜 모든 것은 나를 생각할 때 그러면 나라고 하는 개념을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거에서 근거한 그런 원천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외부적인 어떤 원천이 있을 수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그래서 그럼 나 자신의 근거한 원천은 뭐냐면 거의 내성법이라고 해서 내가 나를 관찰하는 겁니다. 내가 내 행동을 관찰해 보니까 혹은 내 마음속을 내가 감찰해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아, 나는 낯선 곳에 가니까 나는 참 이렇게 불편하구나. 아, 그러면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구나. 아니면 낯선 사람을 만나도 아주 쉽게 친해지고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외부에 어떤 자극이 있으면 거기에 반응하는 속도도 빠르고 아, 그러니까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고. 내가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아, 보니까 나는 혼자 있을 때 내 기분이 우울해. 아, 근데 나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엄청 나는 기분이 좋아. 아, 나는 되게 숙결적인 사람. 이게 나의 내성법이거든.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행동한 것을 관찰함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죠. 아,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내가 잘 다가가더라. 그런 행동을 내가 하더라. 아, 이게 보니까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네. 이게 나에 대한 개념의 원천이 나 자신한테 있는 거야.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게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외부적인 것도 있겠죠. 예를 들면 바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더라. 내 친구가 나를 되게 훌륭하다고 본다. 나 훌륭한 사람이네. 이거 외부적인 원천이거든요. 주관성, 성임에서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내부적인 거에 좀 더 국한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내부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외부적으로 보면 너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갭이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세상에 대한 왜곡이 돼요. 내 혼자 나를 그렇게 생각. 남들은 너 별로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 내 혼자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나르시스. 이 본질은 뭐냐? 나르시스의 본질은 크다. 남들이 보는 거와 내가 보는 차이가 커. 이게 병리죠, 없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다 다르죠. 예를 들면 자기의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안사회적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릅니다. 그 다음에 돌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성격 장애 갖고 있는 사람 다르고 우울증 있는 사람은 다 달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왜곡해서 본다는. 오로지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공통점은 그런 게 세상을 객관적으로 남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보는데 이 사람이 병리적이다. 세상에 그런 일 없어요. 어떠한 사람도 그럴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뭐가 문제냐? 세상이 이렇다라고 남들이 보는 거하고 내가 이해하는 거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병리의 근원은 거기서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근원이 나한테서만 근거한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나를 보는 거하고 결국 남들이 나를 보는 거하고 비슷하게 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타당하다.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지면하게 되는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이런 주관성이라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닐 수 있다. 다르게 볼 수 있으니까 어떤 객관적인 어떤 현상이 있다고 해야 되는 걸 꼭 모든 사람이 같이 보는 건 사실도 아니거든요.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어떤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사실하고 주관적인 인식의 차이가 많을 때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원천을 외부적인 것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내가 추측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게 반응 평가라는. 또 내가 또 남들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게 다 외부적인 거죠. 남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좀 더 잘하는 것 같다. 그럼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못하는 것 같다. 그럼 나는 이 영역에서 좀 더 열등하다. 이런 자기 개념을 만들죠. 이게 외부적인 건데. 이 내적인 거하고 개인 내적인 거하고 개인 외부적인 거하고의 어떤 두 원천을 통해서 우리 나라고 하는 개념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또 그 뭐가 더 중요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은 후자예요.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자,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 나는 비슷한 것이 결국 후자. 남들이 어떻게 보고 사회적인 비교를 통해서 내가 어떻다라고 하는 정보와 자꾸 가까워져야 이게 객관성에 좀 더 가까워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회 여러 연구들을 봐도 그렇지만 사실 남들이 보는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이게 어떻다라고 본다고 꼭 그게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도 그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그게
사람들한테 미치는 이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본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 우리가 고정관념이 사실이 아니라고 있잖아요. 지역 사회에 대한 고정관념, 국가에서 혹은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고정관념, 민중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태반이에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 무관하게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사고와 행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이 자기 개념에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게 결국 그 남들이 보는 거를 우리가 반영해서 나에 대한 개념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나에 대한 개념을 만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여러 목표를 갖게 돼. 동기, 뭐 하고 싶다 이런 거죠. 나와 남을 구분 짓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근데 그런 동기는 그 당시 어릴 때부터 간단해서 새로운 동기들도 만들어지고 기존에 있던 동기가 더 강화되기도 하고 어떤 것도 약화되기도 하고 이렇죠. 기본적으로 새로운 동기들이 많이 만들어져. 그 근원이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의 근원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강도가 강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율성에 대한 어떤 이 동기는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육체는 자율성에 대한 동기가 있어요.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자율성의 동기가 필요한가? 이게 왜 근원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그런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이 개체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다람쥐가 저 앞에 도토리가 있어요. 내가 도토리를 먹을까 말 건가? 그 넓은 들판에 도토리가 있어서 먹으러 갔다가 포식자한테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죠. 근데 포식자를 잘 피해서 내가 도토리를 먹으면 나는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결정을 누가 하고 이 행동을 누가 할 거냐? 어린 다람쥐가 하는 거예요. 어미 다람쥐가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미 다람쥐가 의사결정하고 어미 다람쥐가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되냐? 궁극적으로 그 당사자인 어린 다람쥐가 해야 돼. 인간도 마찬가지. 어머니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는 누가 하냐? 아기가 하고 어린이가 하고 자식이 하는 거예요. 청소년 자식이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자율성을 발달시키지 못한 개체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은 문제적인 하고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욕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나라고 하는 개념을 발달시키면 그 욕구가 훨씬 강해진다는 거죠. 모든 것에서 다 그걸 발휘할. 그래서 그런 욕구가 훼손되면 사람들은 대단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일하고 싶은 동기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거고 사람 만나는 것도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변에서 이거 하기 싫은데 해라. 이 자존감이 엄청 강해서 그런 거죠. 그 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과 관련해서 근본이 되는 게 자율성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자율성에 기반해서 사람들이 하는 여러 행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욕구를 크게 우리는 비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관계에 대한 욕구고 하나는 그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목표라든가 욕구를 다 합쳐봐서 나눠보면 두 가지나 하나는 남들하고 잘 지내고 싶어 하는 거고 하나는 남들로부터 말하자면 인정받고 싶어 남들하고 잘 지내는 친화적인 욕구, 연결에 대한 욕구가 있고 하나는 남들보다 일을 잘하고 싶은 말하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 과학을 통해서 남보다 우선하고 싶어 하는 욕구.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남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 욕구가 있고 이쪽에서는 일을 통해서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이 두 가지 욕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의 본질은 다 이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딕시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인간의 동기를 이렇게 구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를 더 여기다 넣으면 더 완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게 뭐냐면 종교성 혹은 영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 현실에 살면서 내가 남들하고 잘 지내고 소속감을 충족하고 어떤 가업에서 남들보다 우월하려고 하는 욕구 이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들하고 더 크게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욕구를 우리는 보통 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욕구도 사람들은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들을 여기서는 잘 반영하지 않는데 우리가 적어도 이 현실 세계에 국화에서 보면 이런 정도로 우리가 동기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는 거는 결국 뭐냐?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욕구를 잘 충족시키면 사람들은 행복한 거고 그러지 못하면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뭐 예를 들어 동기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걸 부르는 것은 이런 욕구들의 구체적인 종류,
그 속에서 관여하고 있는 심리적인 메커니즘 뭐 이런 것들 다루는데 실질적으로 근데 큰 틀에서 보면 동기를 저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것.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조금 더 했어요. 빅2 앞에서 자율성을 빼고 나면 빅2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공존성 동기, 직접성 동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욕구를 우리는 충족시키고자 한다. 그러면 이런 동기를 충족시켰을 때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나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누구다. 뭐 나는 성격이 어떻고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내 친구는 누구고 이런 것들 나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보통 자기 개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사람이다. 되게 중립적인 것.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거. 나는 어느 지역 출신이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내가 직장은 어디고 내 성격은 어디 다 자기 개념을 구성하는 아주 많은 요소들이 중립적인데 이런 자기 개념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죠. 좋다 나쁘다. 이거를 우리는 존중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내용을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 그걸 우리는 자존중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자기 개념하고 자기는 다른 거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똑같은 속성을 지칭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게 자존중감인데 이걸 동기로 얘기하면 결국 뭐냐? 아까 얘기했던 빅2 혹은 크게 하면 빅3에 대한 동기를 충족했을 때 말하자면 내가 남들하고 잘 지내서 소속감을 충족하고 또 그 속에서 또 인정받고 야, 참 좋은 사람이야. 뭐 이런 이거 하면 내가 올라갔잖아요. 난 참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 남들하고 유대를 맺으니까 욕구 충족이 되잖아. 정서적인 욕구. 외롭지 않고.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누구한테 이렇게 좀 의지도 할 수 있고 심심할 때 만나서 술도 마시고 이런 욕구 충족하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요즘 한편 와가지고 이게 과학적인 측면에서 내가 또 잘하는 거야. 남들도 잘하고 알아 내가 너보다 더 능력이 있다. 근데 또 올라가자. 나참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개념의 내용도 사실을 따져보면 크게 보면 뭘로 돼 있겠어? 빅들이라고 하는 걸로 돼 있겠죠. 그 내용 모르겠어요. 관계 아닌 가업이겠지. 그 내용은 따져. 결국 그것에서 내가 좋게 평가하면 내가 올라가. 결국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가업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의 문제죠. 그러려 그러면 나와 관련해서 관계와 가업적인 측면에서 내가 나다. 다른 말로 하면 욕구를 잘 충족한다는 거. 충족하면 나는 자아 존중이 높아지는데. 이 자아 존중감은 왜 그러면 이 중요하냐? 왜 자꾸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냐? 본질적으로 이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2022년도에 을 쓰면서 이 구글 스칼라라고 하는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키워드를 넣고 도대체 자아 존중감을 연구한 논문이 몇 편인가 되는가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목에 들어가 있는 논문하고 키워드로 들어가 있는 논문을 총 합쳤을 때 3만 8천 개 정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이 한 뭐 2, 3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4만 개 정도 육박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마어마한 개수죠. 자아 존중감을 다룬 연구가 4만 편 정도 되는데 여러분 그거 들어보세요. 노터라고 하는 그 성격 심리학 심리학자고 그분이 60년, 60 몇 년도인가 제 기억에 맞는 포커스 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통제다. 통제 소재에 대한 척도를 만들었어요. 외적 통제, 뭐 내적 통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척도가 스물 몇 문학, 스무 문학이가 그런 어떤 척도예요. 이 형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죠. 연배가 한 뭐 지금 살아계시는 100세 넘으시는 그런 분인데 제가 아주 우연히 공부하면서 그분 수업도 듣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 로고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걸 만들고 나서 미국 심리학에서 상을 받았어요. 무슨 상이 우수 논문 상인가 하여튼 그 제목은 그런 게 이유는 이분이 만든 척도에 대한 인용률이 그 당시에 최고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상을 받았는데 제 기억으로 로커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척도를 인용한 논문이 3만 편이 넘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논문, 그러니까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대단한 거죠. 이 개념 하나. 그래서 60년대부터 이 자아 존중감이 엄청 사람들이 사는데 중요하다고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그렇게 온 겁니다. 왜? 기본적으로 인간은 내가 나를 높여야 말하자면 살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내 삶이 산만해져. 아, 내가 정말 나는 내가 볼 때 별로 존재감이 없어. 나에 대해서. 별로 내가 뭐 것도 없고, 가치 있도 없고. 이렇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말 하나의 방법이 그 사람을 확보하는 거. 이게 중독, 이게 중독이라고. 그러니까 관계 중독을 보이는 하나의 그런 거.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가치감을 느끼지 못해서 근데 살아야 될 거예요. 살아야 되는데 가치감을 찾지 못하면 살 수 없어요. 존중감. 그걸 누굴 통해 삽니다. 내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좀 나중에 무슨 행동을 할지 의욕이 없고 의심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삶의 기본은 존중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평소에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방어가 왜 생기냐?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도 너 되게 못하네. 너 왜 그래? 그러고 어떻게 못하면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받아들이냐 이거. 태세 그런 사람. 여러분들 코칭을 하고 상담하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이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문제 났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당신 대인관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좀 바꾸자. 이거 당신 잘못이야. 이러면 뭐라 그랬어? 왜 그게 내 잘못이에요? 일반 이렇게 하니까 나 그렇게 하지. 이렇게 반응하죠, 일반적으로. 여러 배우자들하고, 친한 친구들하고 할 때, 배우자한테 잘못을 지적하면 배우자 바로 반응합니까? 수용합니까? 당신 왜 그렇게 맨날, 그럼 뭐라 그래? 내가 언제 맨날 그랬어? 이게 다 방어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공감을 해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방어를 한번 보통은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도 다 맞아 사회적으로. 이 사람 분명히 잘못했어요. 인정 안 하잖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나한테 엄청 큰 심리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럼 이걸 받아들이게 한 게 코칭이고 받아들이게 상담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존중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지켜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냥 뭐 무조건 경계하고 감해요. 안 된다, 안 받아들여요.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이. 네, 그런 면에서 이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한다. 그런데 높일 만한 근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정말 남보다 대인관계도 잘하고 남보다 뛰어나고 일도 잘하고 누가 봐도 야,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면 이런 사람들은 만만하지 않아요. 근거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고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을 때 제가 무슨 부탁을 했어요. 돈 100원만 빌려주세요. 이럴 때 하고 여러분 지금 기분이 엄청 안 좋아. 내가 가가지고 100원만 빌려주세요. 어떤 때 여러분 요구를 잘 들었겠어요. 기분이 좋을 때. 90% 이상 기분이 좋을 때. 왜 그러면 여유가 있어. 다 존중감에 근거가 충분해서 여유가 있으면 이놈을 그렇게 잘못했어. 너 고쳐 이거 됐습니다. 이렇게 돼. 근데 여유가 없어. 내가 별로 보니까 내가 막 나를 높일 만한 그게 근거가 내 스스로 봐도 없어. 그런데 그렇다고 인정하기 싫어. 근데 가가지고 너 솔직히 말이 잘못했잖아. 이러면 뭐라 그랬어. 왜그 나르시스트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방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근거 없어. 스스로 봐도 내가 나를 이렇게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낮은 것을 내가 별로 가치가 없다는 걸 인정하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힘들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높여놓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인정을 받는 걸 통해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게 나의 기본적인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자아 존중감에 탄탄한 기반이 있어요. 이 사람은 되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기반이 없으면 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게 이 요인 접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향 좀 있으면서 말하자면 대인관계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괜찮아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러면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일상국면에 있는 실질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진정한 자존감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죠.